번째 세션 그 과학기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서 5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이제 발표를 들을 예정이고요. 이제 2분의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 뭐 딱딱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발제 끝나고 토론 이후에 조금 플로우에도 오픈해서 뭐 좀 많은 토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희철 변호사님,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님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발제자님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연구재단의 송병찬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우석균 교수님이십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 조용래 박사님이십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과 글로벌 발전센터 박가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먼저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입법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입법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변호사로 있지만 원래 학부 때는 저는 포스텍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 쪽에 대해서 항상 뭔가 입법 정책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 AI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국책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많이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뭐 캐나다의 밴쿠버 등등의 해외 사무소가 다 있어서 그쪽 기관들하고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수님들, 연구원님들, 박사님들이 대부분 발표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법학 박사는 아니어서 굉장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관점을 좀 바라보고 발표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과학기술 국제협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 국제 협력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민간 예산을 다 포함하면은 100분의 1이나 그 정도 수준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뾰족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즉 IP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를 하거나 사용 권한을 얻어서 그것을 토대로 발전을 해 나가거나 이런 정도의 전략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후자 쪽, 그러니까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하는 방향이 이제는 불가피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협력,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공감대는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현행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제과학협력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상세하게 규정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18조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역시도 사실 거의 구체적 내용은 없고 선언적인 내용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29조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의 활성화인데요. 정말 활성화하자라는 정도의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마당에 뭔가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해외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위한 정책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은 거기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그 폴리시 브리프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박경렬 교수님과 같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더 상세한 거는 그 폴리시 브리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요 해외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이따 세션 3에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건 EU건 일본이건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건 글로벌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위한 체계 및 유관 기관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모델이 명확하게 있고, 그들이 방침을 정확한 지침을 삼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 시의 표준 계약서, 이 정도 표준 계약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도 명확히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연구를 했을 경우에 국가 간 IP 귀속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나 해외 이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해결,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분쟁 해결 절차나 방법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따 세션 3에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해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있죠. 계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은 이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과학기술 국제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규제나 지침을 갖고 있고, 특히 모델 그랜트 어그리먼트라고 MGA라는 계약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국제 협력 시에 우리 다른 나라 역시도 이 계약 체계에 그대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속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표준 내용에 한국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 과학기술 공동 연구를 한 이후에 성과 귀속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럽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가입이 됐고, 실제로 얼마 전에 25년 7월 17일 날 정확하게 이제 이때 협정과 의정서에 서명을 하면서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필라 2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서 한국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도 할 수 있고, EU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과제 선정 후에 별도의 국내 선정 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 프로그램에서 정한 모든 규율과 지침과 계약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정하고 있는 또는 한국 기관들에서 한국 기관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라던가 정책이 이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법이나 정책, 그다음 지침을 따라가지 못하면 상호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 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이면에는 결국은 또 반대로 과학기술 보호와 안보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국가 핵심 기술,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전략 물자에 대한 보호 등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한 게 좀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EU,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역시도 본인들의 그 정보나 과학기술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갖추고 있고, 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세션 3에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보호하는 절차는 정하고 있지만 국제협력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원래
그 대통령령의 지위에 있었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서는 과거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국제협력을 하면 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을 폐지했어요. 폐지하면서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서 준용하는 그 규정 자체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국제협력 내용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다 옮겨갔거나 어쨌든 준용되는 게 비슷하게 준용이 돼야지만 국제협력이 제대로 규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느 정도 잘 정의하고 있었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법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상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공백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 폐지된 국제협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그 규정은 이렇게 1조부터 쭉 10조, 12조, 19조, 20조, 22조, 33조 등등 국제협력에 대해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준용이 된 국제과학기술 법에서는 아예 그 법 자체가 거의 관련된 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자체도 사실상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법의 공백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국제과학 연구를 어떻게 국제협력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을 보완해서 개정하자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제협력의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있었던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법적인 부분이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 뭐 이런 새로운 특별법을 하나를 제정을 해서 아예 법률의 단위에서 즉 대통령령의 어떤 단위가 아니라 명확하게 법률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재 다수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국회에서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난 국회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 자체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기한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1조부터 21조까지 국제협력에 특화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과학기술 연구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행정 절차들을 배제하는 내용까지도 이 법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폐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법률안이 이제 빨리 더 논의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폐기된 걸 보완해서 만든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의와 기본 원칙, 그다음에 타 법률과의 관계, 그다음에 정부 간 협력, 민간 참여, 국제 공동 연구, 국제 기구 협력 등의 협력 사업의 범위나 그다음에 주관 연구기관 제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의 결과물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서 연구되는 IP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기술 안보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특별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좀 더 세부적인 절차나 시행 세칙이라던가 구체적인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률 밑에 시행령을 통해서 세세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국회 때 제정안이 나왔지만 논의가 안 됐고 지금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제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다 관련된 법령과 법률과 법령 시행령과 뭐 여러 가지 지침이 다 있고 표준 계약서까지 있는데 한국만 지금 제대로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나라가 이제 연구비를 갖다가 받아서 나눠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공동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연구비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은데요. 연구비 지원 방식은 국제 공동 연구에서 보통 논의되고 있는 연구 방식은 지원 방식은 여기 보면은 MFR, 그다음에 MFC, 그다음 리드 에이전시 같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MFR 모델은 연구자가 국가 간 이동을 하면 기존 연구비를 연구자를 따라가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MFC는 이거는 국제 협력자한테 자국의 연구비 일부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협력하는 회사 그 기관한테 연구비를 좀 적극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두 모델 모두 약간 단기 과제 중심이고 해서 제대로 된 국제 협력이 있으려면은 리드 에이전시 모델이라고 해서 그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다양한 나라가 국제 협력을 하면 상호 합의해서 하나의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이 리드 에이전시라는 하나의 주관 기관이 이 연구비를 갖다 관리하면서 각 나라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고, 한국이 특별법을 만들 때 이런 거를 좀 많이 적용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는 주관 기관을 이제 만약 이 특별법상 해외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을 한다면 한국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나 카이스트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까지도 이 법상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을 해서 국제 연구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그 특별법에서는 이 주관 연구 기관 자체를 갖다가 해외 기관까지도 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주관 연구 기관을 어디까지 선정을 해서 한국법에서 규율을 할 수 있고 기속력이 있게끔 규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해외의 다양한 사례에서는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국제 연구 협력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만들 필요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분 발표여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제가 저희 나눠드렸던 그 폴리시 브리프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걸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변호사님 시간 1분만 오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폴리시 브리프를 언급해 주셔서 저희가 그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브리프를 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출연연에 계신 그 실제 연구 협력들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여기 기계연구원의 서지원 실장님께서도 중요한 코멘트를 주셨고, 그런 부분들 있다가 또 토의 시간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이어서 첫 번째 발표에서 국제 협력과 제도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또 혁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가 사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연구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의 분절화 문제라든지 어떻게 이걸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 논의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발표와 연이어서 한국연구재단 송병찬 연구위원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법과 연구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연구재단에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송병찬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지어봤는데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정보 정책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 등을 이용해서 한국과학기술현주소를 좀 살펴보고 그동안 정부가 노력한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당초 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같이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그런 어떤 제언을 좀 드리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건 추가한 제가 슬라이드인데요. 최근에 과제 성공률 99%가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그 사례가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실 과제 성공률 99%가 논의가 되면서 간간히 이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구자분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인데 최근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자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더욱더 약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지만 그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고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보도자를 보시면은 2018년도에 그 어떤 그 새로운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과기부가 스스로 과제 성공률 99%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약간 좀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레토릭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2014년도에 사실은 그 정부 스스로가 성실 실패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자분들의 어떤 도전적인 연구를 독려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서 그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과제도 성실 실패로 인정하면서 성공 과제의 비율이 올라간 그런 이면의 배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국과학기술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노벨상 컴플렉스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기초과학 지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장기적으로 지적되고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가 오랫동안 많은 투입을 해오고 있지만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국내외 여러 지표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 성과의 우수성에 있어서 이렇게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이 한 10년째 정부가 많은 어떤 예산을 투입한 그 기간 동안에도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면에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상위 1% 논문 점유율이라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자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노벨상 풀에 해당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좀 우리나라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약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연구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 정책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미래 세대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연구자분들은 국내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연구자분들은 해외를 더 많이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어떤 연구 환경적인 부분에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되었지만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또 이제 그 국가 연구 데이터를 한데 모은 데이터 온 같은 큰 서비스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그 정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난립하게 된 그런 어떤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엔 12대 국가 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12대 국가 전략기술 언급하면서 이거 전략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23년도에 말에 특별법을 이렇게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제도는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때마다 간간히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는 2008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됐고 과기부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12월 달에 개편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발표를 했다가 단 6개월 만에 전면 폐지가 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 사례와 그 이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데이터 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좋은 취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데이터 세트가 이제 사실 구축이 되었습니다. 또 국제 인증까지 받았지만 그 실제 활용도는 되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반도체를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한 401건의 데이터 세트가 발견이 되었는데 대부분 조회수나 이제 인용 횟수가 거의 없고 또 이제 그 데이터를 열었을 때 그 데이터를 올린 곳이 뭐 단 3곳에 불과한 따라서 이런 어떤 500만 건에 다다르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 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혁신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에 혁신법과 같이 이제 그 개통되지 못하고 22년 1월달에 공식이 개통이 되었는데 전 부처 거의 대부분의 어떤 뭐 부처나 전문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100만 명이 넘는 이런 많은 연구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연과 오류, 시스템 불안정으로 연구자분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런 어떤 개통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의 어떤 그 계획과도 사실 실제 구축된 내용이 많이 좀 다르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17년도부터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 시스템 혁신 일환으로 이제 혁신법과 또 아이리스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또 2018년도에는 연구 지원 시스템 전체 통합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연구비, 연구자 정보, 연구 과제 시스템 순차적으로 이제 통합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22년도 개통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연구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톤 다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운영되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R&D 지원 포털이라는 뭐 포장지를 씌워놓고 그 안에서는 그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시스템도 아니고 또 단일 접속도 사실 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바로라거나 RCMS는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 협약 변경이라거나 정산을 할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을 연구자분들이 옮겨 다니시거나 이 시스템은 저 시스템으로 뭐 데이터를 전송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데이터가 뭐 공식적으로는 이관이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존 시스템들 그대로 남아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을 이제 들이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지바로와 RCMS 같은 경우에도 또 가이아라는 또 포장지를 씌워놓고 사실상 이제 뭐 매뉴얼이라거나 뭐 안내 번호도 다를 만큼 이렇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2018년도 보도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이제 과학기술 혁신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교수님 시절에 어떤 그 여러 부처 이제 과제를 하시면서 불편했던 부분, 특히 그 정산시에 이 기관에서 나온 사람과 저 기관에 나온 사람의 어떤 기준이 달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자 중심의 이제 그 R&D 혁신을 표방하시면서 아이리스 시스템과 이제 혁신법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근본 그렇게 불편하셨던 근본 문제는 사실 그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문기관 담당자별로 전문성이 차이가 나고 또 이제 그 특히 기업을 많이 지원을 하는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 법인을 매년 선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였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아이리스나 혁신법이 만들어진 지금도 비슷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더 큰 문제는 혁신법 법령상에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조항과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지바를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리스를 의미하는 좀 이런 상태이고 따라서 이제 뭐 정부의 발표 또 법령 또 실제 그 시스템이 제각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혁신법도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하나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너무 많아져가지고 연구자분들이 사실상 이제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보시기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의 다알파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싶어도 혁신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원활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 도정형 사업들을 또 지정을 해가지고 혁신법을 또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뭐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정은 19년 동안 17번 개정된 반면에 이 혁신법은 4년간 8회 개정, 앞으로 계속 이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의 어떤 그 규정을 법으로 승격시켜서 그대로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후 연구원 사실은 이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인데,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가 사실은 학생 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오히려 그분들의 안정적인 연구 근무 환경을 만든다는 어떤 취지하에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에 분리하면서 과제가 종료되면은 박사후 연구원들은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별도의 어떤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큰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력 있게 제도가 이제 개선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연구 장비비도 기존에 연구 장비 재료비가 있었는데 연구 장비비만 똑 떼어내가지고 통합 관리하게 해서 이제 과제 종료에도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재료비가 사실상 연구자 입장에서는 더 지속적인 어떤 집행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PBS 같은 경우도 드러난 바로는 어떤 출연연에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어떤 정부 부처와 특정 연구 그룹들 간의 어떤 공생관계에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더 이면에는 이제 그 부처와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연구 기획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특정 출연연이나 연구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특정 저희 재단의 기초연구 사업을 몇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TRL이 어느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아전인수식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TRL 3, 4단계에 몰려 있는 것은 기초연구 모든 거의 분석 대상 사업들이 이제 기초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이제 탑다운식 또 바텀업 그 사업들 간의 차이점이 사실은 더 부각돼야 되는데 공통점을 문제 삼은 것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낡은 방식이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 이제 국정감사 등 약간 좀 젊은 공무원분들이 좀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데 좀 이의를 좀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위한 보고, 또 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조직이 뭘 얻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요즘 하는 말로 가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또 이제 내부망에 그런 글이 올라오자, 또 이제 부총리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도 최근 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제언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 PAPPG라는 NSF에 있는 과제를 신청했을 때 연구자분들이 과제를 신청하고 또 이제 그 과제가 다 끝날 때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한 200페이지에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다 이렇게 습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뒤에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과제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총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좋은 과제를 뽑는 데 집중하고 뽑은 다음에는 되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뽑지만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뽑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또 연구자분들께 이렇게 또 불편을 좀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라이즌 유럽, 우리나라 치면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이 한 장의 프레임워크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자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리스 같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고되어 있는 그런 과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고될 과제까지도 설명을 띄워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자분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또 이제 자기와 같이 공동 연구할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정말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유럽에 제가 잠깐 갔을 때 이제 그 노르웨이 저희 같은 펀딩 기관에 계신 분들과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분담하는 그 분담금보다 연구 책임자, 노르웨이 국적의 연구 책임자 수주하는 과제가 더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자국의 연구자들이 그 다른 과제에 많이 참여하는 것,
그것에서 의미를 두고 성과 지표를 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연구자분의 맨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창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인데 또 그럴 수 있는 그 이면에 강한 기업가 정신의 이면에는 사회적인 안전망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안으로서 뭐 여기 계신 김소영 또 교수님 책에서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대리인 이론, 그러니까 정부와 연구자 간에는 어쩔 수 없는 전문성의 비대칭이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일하는 방식, 또 성과주의, 또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좀 정책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네거티브 연구비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간접비까지는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고 또 다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이제 5% 연구개발 나아가서 그렇게 책정된 예산의 특정 비율 이상은 기초연구비에 쓰는 그런 것들을 좀 법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또 연구계의 자정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페이퍼 밀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임시 방편적 어떤 정책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렇게 정책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일관되게 정책을 이제 밀고 나가야 되고 특별히 이제 증거가 없는 이상 계속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본질, 또 과학기술의 차이, 연구자분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런 어떤 소통과 협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자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부 정책 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김정은 교수님 인터뷰를 보더라도 HBM 만들 때 저희 재단 지원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더 자유로운 연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예산 어떤 조정 편성에 너무 한정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맞는 옷을 찾아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에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 좀 더 목소리를 내셔서 뭐 연구자나 정부가 그렇게 되어가는데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기재부 발표를 보고 그 보도자를 찾아봤더니 R&D에서 너무 많이 깎여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좀 약간 좀 오펜하이 뭐 미국 사례를 들면서 큰일 났다 이런 어떤 기고문을 냈고 23년도 3월에 너무나 현장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정부가 그때만 해도 너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떤 글을 쓰면서 좀 문제의식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연구기관 또는 이제 부처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연구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첫 번째 세션을 오래전부터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대한 부분, 근데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NTIS나 아니면은 다른 시스템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세 분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우석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네, 정책을 위한 과학의 과학, 공공연구 과제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의 과학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우석균 교수님의 발제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콰이스카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우석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총량으로도 이제 손에 꼽힐 만큼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막대한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는데요. 특히 과제
기초과학에서 워낙 과제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과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과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정책의 좀 합리성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계속 이거를 제가 매번 컴플레인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는 어떤 이제 연구 사례들이 있고 어떤 그런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그런 과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정책에 이제 필요한 정책 입안자들이나 연구 실무자들이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제 좀 풀어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로 이제 말씀을 연구 페이퍼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연구 과제 보통 많이 이제 과제들이 많지만 선발이나 탈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장기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이제 과제 데이터나 이제 제안서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과제 선발할 때도 결국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은 기초과학에서는 피어 리뷰로 이루어지니까 그 동료 평가 시스템이 얼마큼 이렇게 유용한지 이런 연구에 대해서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또 썼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이제 PBS나 뭐 이제 경쟁, 뭐 컴페티티브 펀딩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도 이제 소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과제 정책에 벗어나 조금 더 사회학적인 뭐 이런 과제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기본적인 과학에서 기술에서 이렇게 만연한 불평등 연구에서도 좀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부분이지만은 이제 과제가 왜 중요한지는 사실 연구 과학 기술을 이제 사실 펀딩할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통 흔히는 이제 두 축으로 보는데 하나는 지식의 특징으로 보고 이제 문제가 굉장히 잘 구조화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오픈 엔디드 퀘스천 같이 이제 일스트럭처 된 건지 또 아니면 하나는 또 이제 얼마큼 상업성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게 상업성으로 가까워지는 게 이제 바람직한지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기로는 오픈 엔디드지만 이제 좀 상업성이 돼도 좀 바람직한 부분은 이제 특허로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돈을 안 주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독점을 가지고 이제 돈을 라이센스로 버는 형태가 있고 또 좀 구조화된 이제 질문 같은 경우도 연구 용역이 이제 있을 거고요. 기업에서 보통 많이 하는 또 아니면은 이제 구조화된 문제인데 이제 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되긴 좀 애매한 부분은 이제 프라이즈 형태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상금 같은 것도 확실히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뭐 테크 기업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라 이런데 이것도 확실한 문제가 있고 그 상금을 주려면 결국 이게 소팅을 해야 되니까 제일 잘한 것부터 못한 것까지 소팅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기초과학에는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태가 이제 과제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통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는 대부분 과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지원 방식은 다양한 이제 방식이 있겠죠. 바텀업, 탑다운인지 뭐 동료 평가인지 아니면 재량으로 이제 좀 이제 소수의 그런 관료들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논란도 많고 사실 어느 게 뭐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연구도 아직 뚜렷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누안스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보다 더 좋다기보다는 어떤 연구 단계에서 어떤 연구 분야에서 조금 더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이게 투자되는 만큼 이제 과제를 어떻게 구조 뭐 이렇게 뭐 PBS든 아니면은 어떤 그런 블록 펀딩이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연구의 성과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필요하자면 공개 데이터 지금 있는 우리가 이제 NTIS로 너무 좋은 데이터도 있지만 좀 더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비공개 데이터를 접근해서 좀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더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해외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연구과제 선발 탈락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영향인데요. 요거는 이제 2019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나온 얼리 커리어 셋백 앤 퓨처 커리어 임팩트한 연구고 여기서 이제 초기 경력 단계에서 연구자가 이제 과제에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의 장기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나 왜 이걸 질문하지 당연한 게 아닌가. 어차피 연구 커리어는 굉장히 그 갭이 익스포넨셜하게 차이가 나니까는 초창기의 갭도 나중에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연구자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를 알려면은 사실 과제를 지원한 사람도 알아야 되고 얼마큼 근접하게 떨어진 사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NIH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점수 데이터까지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그 X축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노멀라이즈된 스코어인데 그 스코어 기준이 0이라는 스코어에서 노멀라이즈된 부분에서 그 컷오프 포인트가 이제 상을 주고 안 주고 일어났다면은 여기서 정말 근접한 그런 그 과제 제안서들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보이는 그런 연구자의 어떤 데모그래피나 아니면 그 상을 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성과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상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에서 약간 트리트먼트 된 것처럼 이거를 통해서 약간 인과관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받은 것 좀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오히려 그 논문 전체랑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이랑 아쉽게 턱걸이를 받은 사람이랑 아니면 아쉽게 떨어진 사람이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데 상위 5% 논문 재계율이나 어떻게 보면 히트 레이트죠, 홈런 레이트나 아니면 평균 인용 수를 보면은 아쉽게 떨어진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서프라이징한 결과인데요. 또 NIH 그 과제 금액을 수주해온 차이도 당연히 이제 초창기 1년에서 5년은 이제 마이너스지만은 6년 차 되면서 거의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이게 선택 효과냐? 결국에는 상을 못 받은 사람들 초기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탈락해 나갔으니까는 과학 시스템에서 다 나갔으니까 잘하는 사람들만 남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탈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요 두 가지가 이제 혼재됐을 거라고 이제 해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퇴출률도 좀 높거든요. 훨씬 그 탈락진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 좀 클레버 스마트하게 이렇게 연구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턱걸이한 그 집단들이 좀 덜 퇴출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단을 그 아주 아쉽게 떨어진 집단만큼 숫자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탈락시킵니다. 근데 그 탈락시키는 사람들을 굉장히 연구 생산성은 높지만은 그 인용수가 낮은 그 집단들을 퇴출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 두 집단을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의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 논문 재계율이나 평균 인용성은 계속 아쉽게 떨어진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학습 효과에 더 가깝지 않는가, 그 셀렉션 이펙트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마 연구 분야마다 상이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연구가 없었고, 이건 NIH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아쉽게 떨어지는 집단에 대한 트래킹이 좀 정기적으로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이 정도 NRF에 뭐 신진이든 뭐 점수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고 더 여기서 통해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결국엔 피어 리뷰에 이르기 때문에 그 피어 리뷰에 대한 굉장히 논란도 많죠. 저도 막 떨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랜덤화해서 하지 뭐하러 피어 리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또 체계적인 또 이제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거는 리서치 폴리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크리션 인 사이언티픽 펀딩이라는 이제 연구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데이터 썼습니다. NIH 데이터를 쓰고 특히 우리 세종 펠로우십 같은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프리스티지어스한 포닥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F32 포닥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14,000명 지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박사 졸업 논문 박사 졸업 논문 서베이라는 그 서베이브 언 닥터랑 결합을 시키고 논문 데이터랑 결합을 시켜서 이제 봤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연구 질문은 이게 이제 그 피어 리뷰가 있고 결국에는 NIH는 피어 리뷰로 먼저 점수를 받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기관에서 그 얼마큼 펀딩의 어베일리빌리티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디스크레셔너리 그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사실 그 동료 평가에서 제가 코런코 통과는 사실상 통과보다 점수가 굉장히 높게 받았으면은 그게 이제 기관 최종 통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 영역에 있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 동료 평가에서 굉장히 낮게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기관에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C군입니다. 과제 선정 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상적으로는 사실 그 A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비슷한 구간끼리 비교하는 그게 가능해지는데요. 요거를 이제 RD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리서치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터 하는데 맨 좌측에 있는 보면은 이제 그게 요 X축이 점수 순위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완전 솔팅이 돼 버리면은 그 딱 구간 어떤 그 레이턴 우리가 뭐 사실은 없지만 어느 정도 구간에 여기서 이제 요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퍼지해지면서 사실상 우측으로 제일 우측에 있는 그 이제 패널 C에 있는 그 피겨를 보면은 여기선 거의 이제 그 어떤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런 그 동료 평가에 대한 그런 그 결과가요. 그 기관에서 통과한 거랑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구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B 집단이랑 동료 평가는 통과했는데 기관에서는 탈락시키고, 아니면은 동료 평가에서는 탈락했는데 기관에서 통과시킨 C 집단, B 집단과 C 집단을 비교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동료 평가가 우월한지 아니면 그런 기관 평가가 우월한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재밌는데요. 이거는 역대 96년부터 2008년에 있던 모든 NIH의 분과에 있던 그 분과에서 나온 그 동료 평가 적용 비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돈을 준 그 과제 선정된 그 과제 중에서 동료 평가로 통과했을
만한 애들에 대한 비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베리언스가 굉장히 큰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즉 선정된 과제 중에 동료 평가로 그 결과로 선정된 비율은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분석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디스크레션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아까 제가 첫 번째 발표했던 페이퍼가 그 디자인이 잘 설계가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또 암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B집단 그 과제를 탈락했는데 사실 동료 평가에 통과했고, 아니면 C집단 이제 과제는 이제 기관은 통과해서 돈을 받았는데 동료 평가에서 안 된 집단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 C랑 B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과제 수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B 집단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선정률, 향후에 과제를 더 많이 따오는 것도 우월하고, 또 나중에 가장 NIH에서 굉장히 프리스티저스한 R1 그랜트를 딸 확률도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보면 동료 평가는 사실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솔팅이 된다. 또 동시에 동료 평가에서 통과되는데 기관에서 떨어져서 과제를 못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는 잘한 거 보면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구나. 그랜트를 씀으로써 결국 그 배우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랜트 쓰면서 과제 안 됐다고 징징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연구 펀딩 디자인과 이제 펀딩 구조와 이제 지식 생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사실 아무래도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 방식, 장기적 재량형, 사람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연구 과제와 아니면 단기 성과형, 보통 정부에서 많이 하죠. NIH, NSF나 한국 NRF처럼 이 연구장의 창의성, 탐색 활동의 중요 영향을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기관 내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워서 HHMI라는 이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HMI가 흔히 자기들이 이제 광고하기로는 우리는 사람을 본다. 과제를 보지 않고, 과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제가 실패해도 계속 바꿀 수 있다. 이런 약간 스피릿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런 단위 임용, 재임용 평가도 굉장히 느슨하고 길고, 그리고 이제 연구가 계속 바뀌어도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HHMI가 굉장히 엘리트 학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단순히 NIH랑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얼리 커리어에 상을 많이 받은 집단 중에서 R1도 뭐 쉬운 건 아니니까 R1 받은 집단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봤더니 이제 평균 논문 수도 그렇고 상위 5% 인용 수도 요 HHMI 집단이 그 NIH 집단 R1 받은 집단보다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자기의 과거랑 비교했을 때 HHMI가 상위 20%, 자기 과거랑 비슷해 상위 20%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옛날보다 더 잘한 것도 많이 하고 못하는 것도 많이 한다. 즉 그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 보면 좀 이상적이죠. 과학에서 이제 보통 이제 테일에서 그 양끝에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니까 더 베리언스가 크고 양끝에서 큰 어떤 지식 생산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창의적인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더 새로운 연구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지원,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보통 지금 핫한 부분인데 블록 펀딩과 컴페티티브 펀딩을 어떻게 이제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인데요. 이건 사실 이거는 이제 과제 데이터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페이퍼 기반으로.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에서는 이 독일식 그런 체어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일부 출연연이 하고 있는 블록 펀딩 시스템과 또 이제 경쟁식 시스템, 미국식 시스템이 혼재되었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 페이퍼가 그 경쟁 연구비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블록 펀딩을 받은 건지에 따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연구비가 어떤 거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창의적, 좀 새로운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존에 있는 뻔한 연구를 하는지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연구하는 거는 저희 이제 분야에서 많이 쓰는 그 레퍼런스 캐리 컴비네이션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레퍼런스 독립적인 컴비네이션일 때 굉장히 뻔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각 페어들이 있기 때문에 논문이 뭐 10개가 있으면 45개 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분포가 있고, 그 분포에서 가장 10%의 분포를 봤을 때 얼마큼 새로운지를 평가해서 봤을 때 재밌는 게 전반적으로 경쟁 펀딩을 하면 더 신규성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컴페티션 펀딩을 할수록 더 그 전반적으로는 더 창의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만, 새로운 연구를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게 신진 연구자 있으면 오히려 반대가 나오고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신진 연구자는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성 과학자 있어도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오고, 또 그거 전반적으로 다 효과는 포지티브이지만은 중심부랑 이제 구제국 대학이랑 변방 대학을 비교했을 때 그 이제 페리퍼리 변방 대학도 그 효과가 구제국만큼 세지 않다는, 즉 어떤 사회 스트럭처의 위치에 따라 이 컴페티티브 펀딩이랑 그 블록 펀딩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독립평가 과제이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과제 데이터 연계되지 않아서 인과관계를 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요 마지막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PBS 국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좀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이렇게 말씀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핫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PBS와 블록 펀딩 사실 이거는 출연료에서 이미 우리도 어느 정도 혼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과제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은 연구가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BS에서 블록 펀딩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런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해야 과제 단위에서 또 연구자 단위에서 연구자의 또 특히 어떤 사회적 그런 그 스트럭처의 위치에 따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효과적인 전환이 필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은 또 한국적인 맥락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연구 주제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이제 해야죠. AI 지금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요즘 많이 나온 연구들이 주제가 바뀌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거나 인용이 안 된다. 그게 단순히 그냥 그 보여지는 뿐만 아니라 역량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거에 있었을 때 이제 과제 제안서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당연히 내 제안서가 이제 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안 그러면 보여진 논문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구 변경 결과에 대한 성과 영향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학생이랑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이제 과제 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평가를 제도하려면 과제를 누가 지원하는지 알아야죠. 이게 국제협력 과제를 해서 국제협력을 했다 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과제를 돈을 안 줬어도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걸 거 알려면 당연히 과제 제안서 데이터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인데 이거는 좀 한국 맥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관심이 있는데 독립평가했을 때 보통 우리가 평균치를 내는데 그 평균치가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만장일치로 하려면 어떻게 보면 평균치를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로어바 아주 가장 낮은 값에 최소값에 웨이트를 더 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리버럴하게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을 보자 하면은 가장 높은 최대값의 웨이트를 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일반화된 그런 평균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연구 단계나 연구 성격에 따라 다른지도 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서는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RC 어느 정도 기관에서 그런 그 돈이 좀 예산이 나오면은 이거를 그 클리니컬 트라이에서 한 것처럼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에서 정말 돈을 우리가 수조 원을 쓰는데 이거를 RCT를 해서 인과관계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국내 데이터가 굉장히 저도 만져보니까 이제 와서 너무 좋고 NTS에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은 다 분절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데이터를 안 쓰는 이유가 첫 번째 물론 이제 미국 그런 거의 사회과학 특히 이런 경제나 사회나 이런 데서는 미국 제국주의라 다 미국 데이터 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과학을 주도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데이터 공개가 잘 돼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단순히 그냥 요 앱스트랙의 그 논문 데이터에다가 나라와 그리고 이제 펀딩 아니면 뭐 그랜트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있으면 아마 앱스트랙에 있으면 주요 특히 이 과학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요게 이제 같이 나왔다는 의미겠죠. 요 코리안 데이터를 썼던지 뭐 차이니스 브랜트를 썼던지 나올 건데 미국은 당연히 제외했으면 너무나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딱 보시면 한국이 굉장히 밑에 있고요. 제일 위에 제가 올려놨고요. 요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한 국가들이 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R&D 양이 작은 국가입니다. 많이 작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절대량으로 봐도 R&D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4위, 5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과학자한테 물론 그 보안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디에너마이타이즈 하고 이를 안 보이게 해서 하면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 연구를 아웃소싱 하시지 않을까. 이 네덜란드랑 뭐 저기 캐나다, 스페인, 호주 이런 데만 봐도 굉장히 자기네 사람들 연구한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 연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도 센터장님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웃소싱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데이터 많이 쓴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분 정말 중요하고 그 내용도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네요. 그래서 그 이 세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빨리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의 조용래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오래도록 과학기술 정책 분야 또 국제협력 관련해서 오래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그 큰 컨퍼런스를 또 기획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 해안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입니다. 일단 좀 저만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몸이 좀 부실해서 그래서 말할 때 좀 떨릴 수가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들이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면서도 사실 오랫동안 이제 쌓여왔던 이제 그런 이슈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법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제협력, 그다음에 공동 펀딩 뭐 이런 얘기들이 이 10분 동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5분 동안 하는 건가요? 10분이죠. 그래서 이 이슈들이 이제 저는 난제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조적이고 복합적이고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증적인 요법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풀기에는 지금 한국의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제도적으로도 사실 많은 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정책 연구 보고서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STP에 계시니까 다들 스태피 보고서도 뭐 보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챕터가 이제 챕터 3 해외 사례 조사인 거죠. 항상 챕터 1은 인트로덕션이고 챕터 2는 뭐 기존 연구 검토 내지는 국내 정책 검토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챕터 3예요. 챕터 3인데 저도 이제 해외 사례 조사를 주니어 때 하다가 이제 지금 뭐 조금 연차가 쌓이면서 보면은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해외 사례 조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제도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오히려 일본 같은 데서 지금 한국 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 형편일 정도로 제도나 외형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제도는 지금 뭐 너무 촘촘하게 너무 구조적으로 시스테믹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진단을 저한테 좀 토론할 때 해달라고 하셔서 너무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서 뭐 얘기를 뭐 디테일하게 하면 끝이 없는데요. 요는 그겁니다. 제도나 법제나 지금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 뭐 일본, 우리가 맨날 뺏겼던 일본, 그다음에 서양 이쪽의 제도를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지금 외형적인 부분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할 이제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이게 연구 현장에 닿을 수 있게 만드느냐, 어떻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 성과 관련된 이제 뭐 정책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도를 보면은 너무 촘촘해요. 이게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제안을 하면은 제안을 한 게 무의미할 정도로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안해봤자 이 문제는 결국 예산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R&D 기획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부처 간의 거버넌스와 연결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거의 스노우볼처럼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할 얘기가 없게 되는 아주 허무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 성과 평가에 관련해서 이런 거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안 되는 이유를 파헤치고 가면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전체를 다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까 법제 관련해서도 국제협력 쪽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 관련해서 저도 지금 해외 정책 띵크탱크하고 이제
국제협력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법제 관련해서 그 5가지 대안 중에 5번째 대안인 법제를 하나 만들자는 제정안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러면 유효하지 않느냐. 근데 법무법인이 계시기 때문에 다 유효하다고 보셨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까 별도법을 좀 통합법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어떤 대전제에 의해서 이런 이제 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지금 그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제가 그 국제협력 관련된 그 법제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국제공동연구에 관련된 법제들이 일단 우리 한국의 이제 그 가장 큰 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 이제 실무법적으로 이제 그 혁신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론 그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국제 공동 그 규정 자체가 이제 민글돼 버린 거죠. 혁신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규정은 있으나 굉장히 거의 사문화에 가까운 규정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 각 부처, 그다음에 그 부처 또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라든지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이라든지 산업기술 보호법, 그러니까 보호 쪽에 관련된 법 또는 육성에 관련된 법들, 그다음에 각종 그 부처에서 관련한 그 국제협력과 전혀 관련 없는 법들, 거기서 맨 마지막 조항에 항상 국제협력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법제들을 보면은 제가 그 카운팅을 해보면은 한 27개 법들에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법들에서 다 국제협력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현재 있는 그 법제들에 관련해서 과학기술기본법, 그다음에 혁신법에 있는 내용이 법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면 각 법들에서 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도 서로 연동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존 법을 어떻게 하면 좀 시스테믹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별도법을 국제협력 쪽으로 만들게 되면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만약에 국가 공동 연구개발 외에도 만약에 그 국가 R&D를 기반으로 한 그 실증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에 실증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실증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또 별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통합법으로. 그냥 국가 안보 관련된 거, 그러니까 국가 과학기술 안보, 그다음에 경제 안보 관련된 것도 또 별도법. 사안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럼 별도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끝이 없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이 법제들을 어떻게 하면 연계성을 가지면서 구체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일본의 사례를 드셨는데 일본은 지금 국제 공동연구개발 쪽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오히려 경제안전보장 관련해서 그 클리어런스법이 작년에 이제 5월에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들어가면서 그 핵심적으로 그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스파이법, 그다음에 그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전략기술 그 육성법이 이제 오늘 발표 자료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부터 해서 과기부에서 그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서의 그 정보 보호 이슈가 이제 좀 그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행령이 올해 1월에 이제 개정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조에 있는 정보 보호에 있는 그런 논의들을 가지고 이제 그 좀 보호 쪽으로 아니면 국가 안보 쪽으로 좀 더 신흥 안보에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는 쪽으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혁신법이나 이런 데서도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이 그 최근에 많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NRF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한 8회 정도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좀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제협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한다는 문제는 아닌, 그 문제보다도 내가 의지가 있으면 국제협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지금 국제협력 관련해서
두 기관이 만약에 손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 이슈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뭐 전략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으면 법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주체가 국제협력을 하기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그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다 행정적인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한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국제협력을 한다고 일단은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들은 어떻게든 이게 뚫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의 경험으로 봤을 때 물론 법에서 먼저 좀 잡아주는 게 일단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국제협력 관련된 규정 문제 있는 거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체 간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일단은 국제협력 부분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은 법제는 공무원들을 설득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먼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힘든 점도 많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 데이터 쪽으로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데이터 쪽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연구 성과나 연구 성과 평가 있잖아요. R&D 성과 평가. 각 연구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그 한국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NTIS에 등록되는 과제가 7만 건에서 7만 5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과제를 사업별로 묶으면 1,200건에서 한 1,50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논문 특허 사업화 페이롤 매출, 그다음에 고용, 그 5개 이제 그 성과 지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500개 정도의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 자체 평가, 성과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과가 잘 나올수록 그 예산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음 연도에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면 지금 국회에서 많이 지금 국감 때마다 때리고 있는 게 과기부 장관님이 너 이거 사업 성과가 좋아 해가지고 꽃다발도 주고 표창을 줬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과가 좋은데 평가도 좋고 근데 예산이 깎여요. 그래서 국회에서 엄청나게 때렸는데 그게 지금 3년째거든요. 3년째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그 10년치의 NTIS 데이터가 한 65만 건 정도가 됩니다. 과제 기준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패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분석을 한번 했거든요. 패널 분석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건 저희 보고서가 2월에 발간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학술 논문으로 만약에 발전되면은 제가 논문도 나오면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RP에 나오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관련된 논문에 한번 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내년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 공개된 결과를 한번 저희 스태피 보고서 부족하지만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 너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거버넌스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직적으로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고 수평적으로는 굉장히 분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1세션의 핵심 주제는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내실 있는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박가영 교수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과학기술과 글로벌 발전연구센터 박가영입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래 연구위원님처럼 이렇게
대본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법과 그리고 연구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정책 제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3년과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실행 단계 요소를 5가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송병창 연구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국가 R&D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데이터가 과제 관리, 예산 집행, 사후 정산을 위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략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즉 어떤 국가와 어떤 기관과 어떤 아젠다로 협력해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OECD에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데이터 인프라가 관리, 집행 중심으로 정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국제협력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표가 논문 수, 특허 수, 과제 수와 같은 산출 중심인데 물론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협력 전략 설계 필수적인 공급망 정보, 파트너 국가와의 기술 사회적 수요 혹은 ODA나 외교 전략과의 정합성, 현지에서의 효과 데이터 등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전략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직 초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연구 문헌을 봐도 논의의 중심이 국가 연구 개발 사업, R&D 효율성, 연구관리 혁신 등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공동 연구, ODA, 과학기술 외교 데이터를 통합한 협력 전략 레이어는 연구적으로는 아직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상엽 소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NIGT에서 데이터 기반 협력 시도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태피에서 곧 발간할 그 연구 보고서도 매우 기대가 되고요. 키스텝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보고서도 이 문제를 제도적, 기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연구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사례는 해외 사례로 물론 해외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해외 사례로 중국 과학원의 CAS가 최근 반석 플랫폼을 반실이죠. 버전 1.5를 공개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석 플랫폼이 대규모 문헌 분석 기능, 과학 기반 기반 모델을 활용한 기초과학 추론, 혁신 평가 모듈, 그리고 분야별 AI 에이전트 생성 기능을 통합을 하여서 제공을 하는데요. 연구자가 문헌 탐색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종합 플랫폼인데 반석이 명확하게 기초과학에 특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헌, 연구 데이터, 과학적 도구, 에이전트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는 이 구조는 한국이 구축해야 되는 데이터 기반 협력 전략 인프라와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석이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도구, 추론을 통합하는 방식의 그 구조적인 원리는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단순 관리 기능을 넘어서 전략, 분석, 협력, 설계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참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향후 3년에서 5년 혹은 조금 더 길게는 10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기반 국제과학기술 협력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5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NIGT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
간의 협력 지도를 협력 전략 레이어로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기존 R&D 데이터에 ODA, 외교, 산업, 글로벌 지표, 그리고 파트너 수요 데이터 등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1개, 2개의 대상국을 대상으로 협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협력 사업에서 이미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절차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일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공유가 돼야지 데이터가 모일 수 있을까 이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필요한 기초 연구와 분석 기반을 차근히 쌓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어떤 질문으로 바라볼 것인지 어떤 분석 틀과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정리해 나가는 것, 향후 협력 논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나 구조, 근거를 연구자로서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협력 전략 엔진이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뭐 중국의 그 반석과는 달리 영국 추론과는 달리 모든 데이터가 국제 협력과 관련돼서는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물론 논문, 특허, 정책 문서, ODA, 뭐 프로젝트, 메타데이터, 국제 지표 등 공개되고 정형화될 수 있는 부분부터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민간의 글로벌 데이터와 국가 전략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부분. 그래서 AI나 반도체, 디지털 헬스 등 시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과학기술 정책, 특히나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데이터 중심 데이터에서 전략 중심 데이터 구조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이 5가지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제자분들께 다시 또 마이크를 드리면 참 좋은데 저희 청정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질문과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키스트의 네, 목사님,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스티의 홍정우라고 합니다. 뭐 관련 플랫폼 서비스 개념 뭐 이런 것들을 한 30년 정도 해왔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마지막에 박기영 박사님 마지막에 발표하신 내용에 전략 중심의 데이터 체계,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략에서 데이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데이터 체계를 갖춰놓는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건다.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구현할 때 어떤 요소들을 생각하시는지, 구현하고자 할 때 실제, 그러니까 그 뭐 IT 시스템 이런 IT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담겨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실행 스텝까지 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전략 중심의 데이터, 상당히 상이한 개념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그 발표 네네. 발언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질문이 연관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혹시 같이 좀 취합해서 토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의견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읽었는데 EU 같은 경우에 그 공공 정보의 공공성 무슨 그래서 공공 기금으로 연구 개발한 결과는 반드시 공개
오픈 소스를 공개하게 돼 있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그 연구 자료들 이렇게 좀 관심 있어서 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 보기 어려운 것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제도상의 저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기술적인 문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또 우석근 교수님, 송병찬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실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네. 네, 카이스트 글로벌 기술 사업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성영입니다. 저는 실제로 국제 협력 연구 이런 거를 수행도 하고 있고 또 중개도 하고 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말 해결돼야 될 것들을 평소에 느낀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아까 규정이 굉장히 촘촘하고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AI보다 똑똑한 그런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도 뭐 여러 가지 AI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국제 공동 연구 아까 그 조용래 박사님이 실증 연구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특히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쓰는 이제 뭐 AI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 그런 뭐 로봇 제품이나 이런 것들 해외 실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해외 현지국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R&D로 안 풀리고 용역으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 R&D와 용역이 섞이잖아요. 주체인 이제 카이스트 만약 교수가 그런 걸 참여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3책 뭐 50, 4책 60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단가, 인건비 단가도 다르고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 단가 따로 정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R&D 공동 연구가 성사가 안 되고 또 수행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느끼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에 근무하는 어떤 교수가 국제 공동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에 있는 그 기업인들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왜냐하면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국제 공동 연구 참여를 할 때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서 사장님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직인을 받는다든가 무슨 필요한 이런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할 때도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카이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카이스트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그런 국책 연구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저는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 카이스트의 근무자이고 카이스트의 교원이면 그런 국제 공동 연구를 할 때 훨씬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0% 참여율 규정이 있고 100% 우리가 인건비를 받을 때 100%를 넘어서 받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여러 R&D 사업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이제 그 용역에서는 또 그렇게 규정을 안 하고 100%를 지키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상담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좀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까 그 사람의 문제 공무원 뭐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견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또 안민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준계약서 문제나 아니면 출연연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 재원에 좀 담았는데요. 첫 번째 그 데이터 관련된 문제는 송병찬 연구위원님, 우 교수님, 박 교수님 너무 죄송하지만 1분씩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용래 박사님, 안희철 변호사님 1분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플로에서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공공 펀딩을 받은 과제에서 나온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사이언스 논의가 이제 오래되면서 그 저널을 이제 발간하는 그 대형 출판사와 어떤 국가나 아니면 그 도서관 단위에서 이렇게
잘 딜을 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키스트의 사이언스 온이라거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CI를 통해서 또 공개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먼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그 연구자분들이 이제 감당하기에는 국제협력이라거나 여러 행정 제반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를 뭐 규정을 통합한다거나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연구자들을 도와주는 스텝들을 전문성을 키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해소하는 걸 받고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연구자분들이 그런 스텝 그런 분들을 또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논문 관련해서 접근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흔히 요 오픈 액세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골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사이언스 어드밴스 같이 이제 비싼 APC 비용을 내고 뭐 4,000불에서 5,000불까지 내고 모두 다 접근 가능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좀 여유가 있는 대학이나 연구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많이 읽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조금 내려가면 좀 제너럴한데 뭐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나 플러스 원이나 근데 이게 좀 내려가면 이제 예전에 있던 흰다위나 아니면 뭐 MDPI 뭐 프론티어 같이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오픈 사이언스 기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잘 활용해서 그렇게 수익을 얻는 그런 퍼블리셔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제는 몇몇 대학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그 골드 모델로 가면은 좀 대안 모델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 그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많이 또 논의되는 게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어떤 특정 학회나 기관이나 정부에서 뭐 남미 같은 데는 워낙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이제 저널들이 있고요. 뭐 아니면은 워낙 오픈 사이언스가 컸던 그게 오픈 사이언스가 그냥 굉장히 지식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입자물 같은 데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런 공유가 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NTISA나 아니면 원 보고서 뭐 이런 건데 그 프리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논문이 아니라. 네, 연구에 연구에 보고서. 네, 그 부분은 우리 곽강윤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분 안에 말씀을 드리기가 네, 물론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돼야 되는데 어디엔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개별 사용자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좀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략 레이어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데이터가 거기 있는 것은 알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것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은 주로 뭐 담당자라든지 실무자의 역할로 다가오겠는데 근데 조금 더 친절하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일까라는 거 고민을 했을 때 현재 좀 정량적인 뭐 논문 수라든지 R&D 수라든지 이런 것 외에 협력의 이 5가지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들은 어떤 레이어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뭐 외교나 산업이나 글로벌 지표, 파트너 수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에 들어와 있는 것은 또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접근들에 대한 이야기를 협력 전략 레이어를 추가한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제 공동 연구부터 해서 오늘 사실 그 변호사님부터 이제 우석균 교수님 또 송병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이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할 게
뭐 이건 끝이 없어서 뭐 저도 이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그 국제공동연구 같은 경우도 뭐 법이 그러면 우리가 뭐 되게 잘 돼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파헤치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일단 연구자들이 되게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드린 거지만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현재 시스템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할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각 법제에 있는 국제 협력에 관련된 이슈들을 먼저 그걸 가지고 한번 서로 연동시키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주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증 관련해서 그 국제협력이라든지 뭐 변호사의 문제,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법률에서 물론 다 그 다룰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폐기됐던 그 법제라든지 기존의 혁신법 때문에 이제 민글돼 버린 그 국제협력 그 공동관리 규정 같은 그런 규정에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디테일했는데 들어오면서 혁신법으로 되면서 다 뭉개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슈들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현업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규정에 있는 문건들을 별도법으로 하자고 하는 이제 안 변호사님의 말씀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서 기존에 있는 시행령 중에 혹시 기존의 그 규정에서 다 사문화돼서 다 잘라진 그 내용을 좀 다른 데도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제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규정이 꽤 구체적이고 내용이 꽤 충실하게 돼 있는 편이긴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아무 데도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매뉴얼을 통해서라도 지금 뭐 구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매뉴얼은 그래도 꽤 구체적으로 나온 편입니다. 최근 나온 걸 봤을 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만 기존의 그 사라진 그 조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별도법의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을 수는 없을까? 그다음에 그 매뉴얼의 내용을 좀 현업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반영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슈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국가 안보나 신흥 안보 이슈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많은 그 R&D 업계라든지 그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그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파트너국에 있는 싱크탱크라든지 R&D 연구소에서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상대국이 언제든지 적성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조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신뢰 기반으로 이제 이 연구자들끼리서 뭉치는 싱크탱크들 간의 이 신뢰와 그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기존의 법제도를 각국이 갖고 있는 법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띵크탱크들의 역할, 그다음에 R&D 연구소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이 안보 공급망 문제가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 이 1.5 트랙에 있는 싱크탱크들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여기 1분이 찍혀서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시 1분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촘촘한 게 맞는데 촘촘할수록 연구자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촘촘하면은 사실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가 힘들죠.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그나마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 헌법상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산하에 국제연구개발특별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거기서 한 1년 반 됐거든요, 지금 생긴 지. 거기서 올해 이제 국제연구개발 2.0 전략이라고 해서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좀
잘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연구자분들께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법률은 사실 다른 정책 전문가들이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만들어진 거 하에서 얼마나 이게 매끄럽게 해외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조금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국제 연구 공동 연구가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가 전작가에서 애트리하고 우리 공동 연구할래 라는 정도의 난이도와 미국에 있는 다른 전자 관련된 연구소하고 공동 연구하고 싶어 라는 난이도가 사실은 거의 같게 돼야지만 외국하고 공동 연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자세하게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 싹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매끄럽게 이거 하나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던 거고 또 사실은 제가 1안부터 4안까지는 또 다른 방법들을 그러니까 제안을 드렸는데 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방법도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다른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도 이제 박사님, 조 박사님하고 의견은 거의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할 때 국제 협력이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빨리 고민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 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빨리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관련 법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공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인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선생님 고견 주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영적인 강제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공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 교수님, 안희철 변호사님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세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특히 학술 연구와 우리 정책 현장의 적용 그리고 이런 것들 연결되기 위해서는 특히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자들 분들의 이제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입법이나 제도와 과정은 사실 매우 복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관련 전문가 분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센터에서 정책 제언이나 정책 브리프를 만들 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분들의 이제 자문을 받는 이유가 저희들끼리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공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은 그럼 어떤 공백에서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한 20분 정도 첫 번째 세션이 늦어져서 다시 한번 특히 세션 두 번째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토의를 해주시고 또 다음에 조영래 박사님께서는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